안녕하세요. 빵별입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왕따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맞고 오면 그보다 속상한 일은 없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분이 없고, 심지어는 교사들조차, 때때로는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조차 학교 폭력 처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또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거나 또는 가해자일 때 부모로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데요. 따라서 우리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책으로 한두 권씩 배포가 돼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내용을 읽어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험, 이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체계적으로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가이드북을 만든 것입니다. 이곳은 edunet.net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그냥 네이버에서 도란도란이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왼쪽 아래쪽에 가시면 정보마당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메뉴가 보이죠. 거기 가서 검색을 하시면 2018년에 전면 개정판이 업로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부분 개정판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전면 개정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1. 학교폭력의 이해, 2. 사안 처리 절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 거는 빼고요.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 중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폭력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이것은 유인이라고 하죠.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는 신체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 그리고 죽을래 등과 같은 그런 말,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또 언어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품 갈취, 강요는 이제 강제적 심부름이 포함이 되네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발생만 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죠.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라. 학교폭력 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 처리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잘 예방을 해야 되지만 초기에 발생을 하면 감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신고를 접수해야 되고 긴급하게 개입을 해야 되고 심층 사안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2019년에는 이 조치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지만 조금만 심각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참여는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전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교육지원청에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처리를 하거나 외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학교장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를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안 처리 시의 유의사항 3번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가능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을 해라. 그리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지 성급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째는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에서 초기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감지를 해야 되는데 감지가 뭐냐?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 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인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 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 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 보고 의무, 신고자, 고발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보고 의무,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즉 부모 몰래 처리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신고자나 고발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가 117이라는 전화가 있네요.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긴급 구조를 실시한다.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사안을 인지, 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 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초기 대응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폭력은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그리고 피해 학생 조치는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 두도록 한다. 보호자에게 알리고 피해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그리고 따돌림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 사실 공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 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 학생과 상담을 깊게 하여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가해 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 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 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반 전체 앞에서 피가해 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가해 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함께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가해 학생들을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리는 학생 다수와 따돌림 받은 학생 한 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 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는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 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피해 학생은 피해가 커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에 개정이 됐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이라는 관련 조항이 있고요. 사안조사의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단계별 조치 사항을 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지가 되면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가해 학생이 눈빛, 표정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나 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긴급 조치 실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이 사안 처리 가이드북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의를 하거나 시정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 조사 부분을 보면 성폭력의 경우 비밀 유지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요. 장애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사안 처리 가이드북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직접 출력을 해서 학교로 들고 가서 이대로 해달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달라 라고 재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식에 따라서 섣불리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피해가 발생하고 사안을 조사한 다음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학교에서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2020년 1월부터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느냐?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또 보복행위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종결을 하거나 자체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가 있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장애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는 통역을 활용하거나 관련 담당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사안의 경우 비밀 유지 및 대상자 신변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학교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때 진위를 파악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수사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면담 결과와 관련 정보가 일치되느냐, 가해 피해자의 상호 인정이 있느냐, 진술 맥락이 일관되느냐, 목격자가 확인한 내용과 맞느냐, 또 정황 증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폭력의 사실을 확인하라고 가이드 되어 있습니다. 또 면담 조사를 할 때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서면 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도록 한다. 면담 조사 시 면담자가 녹취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황 파악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력은 물론 언어, 표정, 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아이가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 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교사들이 이 가이드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안을 조사할 때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즉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 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개 유의 사항이라는 게 있네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면담 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안 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만큼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교사들이 몸을 사려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 가이드북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이나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안 조사를 할 때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요소가 있죠.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중 판단 요소는 이것은 이제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비슷한데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냐 또는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냐,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있느냐,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는 얼마나 되느냐, 해당 조치로 인해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은 어떤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는 어떤가, 즉 보호자 간의 화해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사, 즉 시켰다, 학교폭력을 시켰다 하면 이거는 중범죄가 됩니다. 또는 2인 이상의 집단폭력, 이것도 중한 행위가 되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가, 또는 폭력 행위를 주도했는가, 폭력 서클에 속해 있는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중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서면으로 확인해 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반드시 교육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피해자의 부모와도 상의를 해야 되고 그 처리 절차에 피해자의 부모가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를 배제하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학교가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면서 학교가 이대로 처리를 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거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이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고요. 긴급조치 범위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도 있습니다. 긴급조치 범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친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같은 것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까 살펴본 2명 이상의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이런 긴급 조치는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9가지 벌칙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즉,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긴급하게 가해 학생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긴급조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측의 학부모뿐 아니라 가해 학생 측 학부모도 당황하고 또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중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긴급 조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는 법에 따라서 징계하도록 합니다. 또 보호자 상담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결정 전에는 피가해 학생을 단정짓지 않는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본인 자녀의 확인서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알린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학생과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는 태도 등을 지양한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화해를 원하는가, 사과를 원하는가, 전학을 원하는가, 가해 학생의 엄벌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지 교사들이 마음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 학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보호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피해 가해 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 조치하며 피해 학생이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담임 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공격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 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경우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담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가해 학생의 행위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 학교 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은 2020년 1월부터 교육지원청이 맡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과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물론 자치위원회에 제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기피나 회피가 있는데요. 기피는 분쟁 당사자가 저 자치위원은 빼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기피고요. 회피는 자치위원 스스로 이 사안은 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피하겠다, 나를 빼달라 하는 것이 회피가 됩니다. 물론 자치위원회 위원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다시 살펴보면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 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리고 중요한 거죠.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 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급하면 학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4호 학급교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둘 중 하나를 다른 학급으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전학을 권고한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삭제됐습니다.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라.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추가적인 보호 지원, 출석 일수 산입. 학생의 결석이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긴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데요. 반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출석을 정지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불이익 금지도 있죠. 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장애 학생은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하고요. 다문화나 탈북 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렇게 점수표가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기본 판단 요소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요. 그 점수를 다 합쳤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처분, 9호 퇴학 처분, 이렇게 9가지 처분이 가해집니다. 접촉 등 금지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자치위원회에서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일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학급의 졸업 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합니다. 즉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졸업할 때까지 피해 학생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접촉의 범위는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출석 정지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전학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면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학 처분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엄벌에 처하는 건 아니고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정량 평가를 통해서 조치를 협의하고 2차 평가는 필요한 경우 2호나 5호 조치가 가능하다. 2호나 5호 조치가 뭐냐면 접촉 금지고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 2호나 5호 조치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서 3차 평가에는 1, 2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 보호 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라. 가중 또는 경감, 병과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이 있고요.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특별 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 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조항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법률 제17호, 제1항, 제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로 다른 조치, 더 큰 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의 경우 시행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재심이나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을 하고 향후에 조치가 변경될 경우에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가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먼저 작성을 하고 소송해서 이기면 나중에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분쟁 조정 조항도 있네요.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분쟁 조정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을 도울 수가 있다. 분쟁 조정의 신청 대상이 뭐냐 하면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까지 학교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 자체의 결정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재심,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